안녕하세요, 열쌤입니다. 자, 10강 세포막과 효소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효소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뭐 효소의 종류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할 내용은,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거고요.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효소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고등과학에서는 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저해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해제를 이제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니비터 저해하는 게 있으면 활성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베이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하긴 할 텐데 저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어, 근데 저해제 얘기하기 이게 이제 요게 요게 3번이 되겠고요. 자, 저해제를 밑으로 뺄게요. 네.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반응 속도. 그러니까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이제 반응 속도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 반응 속도 그래프는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해자가 있을 때 이제 반응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얘기들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소의 이용인데 사실 수능에서는 효소의 이용에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생명과학 2를 수능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이걸 듣는 친구들도 아마 개념 정리를 위해서 이제 또는 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효소 이용은 수능에서는 거의 이제 뭐 다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왜냐하면 효소가 이용되는 데가 너무 많고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다양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게 더 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1, 2, 3번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그래프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온도죠, 온도. 효소의 주성분이 지난 시간에 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소의 성분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효소, 주효소, 뭐 조효소, 어, 보조인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 전효소는 주효소가 단백질 성분이죠. 그 다음에 보조인자. 이 보조인자는 또다시 이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조효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보결족이 있고, 금속이온이 있고, 사실 금속이온 중에 강력하게 결합한 건 이제 보결족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비단백질이죠. 근데 어쨌든, 이,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로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효소 중에 소화효소들은 이제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열에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40도 이상이 되면 변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이제 활성도가 이제 이건 이제 활성화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라고 보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체온 정도의 온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명체는 효소의 작용 최적 온도가 한 37도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한 37도 내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40도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변성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pH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pH는 이제 산성도잖아요. 이제 산성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산성도라고 했는데 이 산성도 때문에
그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용한 사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요네즈예요, 여러분들. 마요네즈 뭐 제가 뭐 직접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마요네즈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달걀 흰자 이게 단백질 성분이죠. 여기다 식초를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 뭐 설탕도 좀 들어간다라고. 이건 뭐 맛을 위해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죠, 기름. 뭐 식용유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기름을 넣어도 되겠죠. 뭐 예, 올리브유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식초가 이제 pH를 조절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마요네즈를 만드는 거예요.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 pH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소마다 최적의 pH가 있어서 특히 이제 소화효소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데 잠시 후에 그거 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이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효소의 농도와 엔자임 콘센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는 기질이죠. 기질이 반응물이죠. 기질의 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 이게 효소라고 하면 이 기질이 있고 효소가 이게 많이 있어야만 얘네들이 많이 있어야만 기질하고 잘 결합을 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잖아요. 얘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효소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많아야만 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효소의 농도가 높아야만 이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지는데, 보시면은, 가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경우 있는데, 여기 보시면, until substrate, 그 다음에 amount are limited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럼 증가하냐. 계속 넣어준다고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질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질의 양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만약에 100개 있어요. 그러면 기질하고 최대한 붙을 수 있는 건 100개잖아요. 근데 기질이 무한대로 많으면 효소의 양을 계속 늘려주면 효소 기질 복합체도 계속 늘어나고 반응 속도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기질이 뭐 무한대로 증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보시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반응할 어떤 물질이 많으니까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이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 효소 기질 복합체 하나의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효소 기질 복합체 한 개가 일할 때 속도와 두 개가 일할 때 속도는 두 개가 일할 때가 두 배 더 빠른 거예요, 그냥. 하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일하고 두 개 일하니까, 동시에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얘가 두 배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는, 효소가 반응하는 속도는, 거의 뭐에 비례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효소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ll enzyme are used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효소가 지금 사용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이제 다른 그래프로도 좀 확인해 보면 이건 이제 무기촉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하죠. 생체 촉매는 열에 약합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무기촉매는 열에 약하지 않아요. 열에 강함. 그러니까 원래 그 물질 대성 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이란 건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생체 촉매는 촉매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온도 40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얘는 망가지지 않으니까 열이 강하니까 이렇게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게 초기 반응 속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효소의 반응 속도 할 때. 왜냐면 초반에는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대체 어, 다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생략하고 반응 속도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소화효소의 이제 어, 최적 pH를 나타내는 건데 pH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 펩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분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H 2 정도면 강산이죠. 아주 pH 2 굉장히 큰 강산이죠. 그 다음에 아밀레이즈는 뭐 pH 7 정도, 중성 정도에서 잘 작용하는데 얘는 위에서 분비되지만 위산 때문에 이제 pH 2에서 잘 작동하는 거고요. 아밀레이즈는 침 속에도 들어있고 입에서 분비되는 침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도 들어있죠. 그래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소장은 뭐 약한 산성을 띠긴 하는데 범위가 보면 뭐 7에서 딱 작동하는 게 아니라 8에서도 잘 작동하고 뭐 6 가까이에 6 조금 넘어도 잘 작동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트립신은 한 8 정도 된단 말이에요. 8 조금 이제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산성에서 잘 작동합니다. 얘는 트립신도 이제 이자액에서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의 약산성이나 침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입속은 이제 중성으로 치면 중성의 환경에서 잘 작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이제 위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꿀떡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이 잘 소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밀레이즈는 2번 나오는 거는 이런 거죠. 입에서 완벽하게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밥을 꿀떡 삼키는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소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작동시키려고 아밀레이즈가 소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침을 삼키게 되면 아밀레이즈가 이제 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밀레이즈는 전혀 위에선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최적 pH, 이 pH 범위가 아예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밀레이즈가 작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침을 꿀꺽꿀꺽 우리가 삼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탄수화물인 녹말이 소화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아밀레이즈는 참고로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키는 분해 요소고 펩신이나 트립신은 이제 단백질의 중간 산물로 또는 중간 산물을 더 작은 중간 산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나 효소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기질이 충분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기질의 한계에 도달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얘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효소가 어 일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지금 1번, 요 2번, 3번 요때가 이제 딱 그 최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라고 보면 1번은 뭐 예를 들면 효소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질이 이제 충분히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10개 중에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일하는 게 뭐 예를 들면 5개 정도 된다. 10개 중에. 그러니까 10개가 다 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2번은 효소 기질 복합체가 10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기질하고 다 결합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번은 뭐냐? 이것도 효소 기질 복합체가 10개예요. 그런데 기질이 남아도는 상태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반응 속도는 뭐를 보라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어차피 효소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도 10개밖에 못 만드니까 아무리 기질을 여기서 더 많이 넣어줘도 기질을 이 이상으로 더 많이 넣어줘도 효소 기질 복합체는 10개만 만들어지니까 일을 10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진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질의 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여기 밑에다 쓸게요. 기질의 농도를 다음 장에 쓰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더 많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있으면 효소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 에너지는 더 많이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효소가 있어서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요만큼 된 거죠. 이게 이제 효소가 있을 때 이제 활성화 에너지고, 이 빨간색이 효소가 없을 때 이제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낮아졌는데,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계속 이렇게 더 낮아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활성화 에너지가 일로 갈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점점점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만 그렇겠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효소 기질 복합체 한 개가 일하는 속도가 1분에 하나를 1분당 한 번씩 이제 이 반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거라고요. 두 개가 있으면 1분에 한 번씩 반응하는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1분당 두 번씩 일을 하는 거예요. 효소가 뭐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면 그 개수가 늘어나면 효소 한 개당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애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반응 속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 하나가 있을 때랑 두 개가 있을 때나 세 개가 있을 때나 네 개가 있을 때나 효소만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이거예요. 뭐 두 개가 있으면 더 낮아지고 세 개가 있으면 더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효소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거, 이런 일이 세 개 있을 때는 세 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다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아까 예, 그 온도에 따른 요 그래프 있잖아요. 이 효소에 의한 반응. 근데 온도가 자 이것도 여기다 좀 써보면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또 채워져 있어서 그 온도에 따른 이제 그 효소의 반응 속도는 대부분은 37도 정도, 37도 정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40도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생물이 그래요. 뭐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의 효소는 다 여기에 맞춰져 있죠. 사람의 체온 정도에. 그런데 아닌 것도 일부 있어요. 아닌 거. 예를 들면 그 온천에 사는 미생물, 온천 속 어, 미생물 속에 효소가 있어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얘기는 하긴 할 텐데, 예전에 PCR을 여러분들 선배들은 PCR이라고 해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해가지고 중합효소 연쇄 반응, 예, 중합효소 연쇄 반응 맞죠? 예, 갑자기 또 한글로 하려니까, 예. 이런 게 있었어요. DNA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건데 이때 DNA를 디내추레이션 해가지고 이 이중 나선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이제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디내추레이션 할 때 열을 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두 가닥으로. 근데 열을 가하면 얘를 증폭시킬 때 DNA 폴리머레이즈,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는 이제 합성 요소거든요. 중합을 시킨다고 해서 폴리가 이제 중합체 앞에 붙는 말이잖아요. 폴리머가 중합체잖아요. 그럼 중합체를 만드는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가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DNA 폴리머레이즈 이런 거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보니까 온천 속에 사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뜨거운 데에 산다고 해서 호열성 세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아,
아쿠아티커스인가 뭐 그래요. 아쿠아 티커스 뭐 이런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렇게 뭐 한 95도 정도 막 이런 데서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효소는 열에 강하니까 이걸로 해보자 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활성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얘는 95도에서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태그 폴리머레이즈라고 합니다. 태그 폴리머레이즈. 네. 이거를 DNA PCR 할 때 쓴 거예요. 이 발견이 굉장히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을 갖고 왔습니다. DNA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말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DNA 증폭 기술이 없었던 거죠. 이게 발견되고 나서는 이 DNA 증폭 기술이 이제 굉장히 쉬워지면서 지금은 PCR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과학 하는 어떤 실험실에서는 이 키트랑 기계 뭐 몇 가지만 있으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연구실이든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 키트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는 온천 속에 사는 미생물 속의 효소. 얘네들의 DNA를 중합시키는 효소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가지고 한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다. 또 반대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북극에 사는 이제 생명체 중에서 뭐 북극새우 뭐 이런 거, 크릴새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북극의 수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아냈어요. 예. 뭐 새우 안에 있는 효소들은 여기서 뭐 4도씨 정도 여기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기질의 농도랑 이제 반응 속도를 보는 건데 뭐가 효소고 뭐가 기질인지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얘는 변함이 없잖아요. 반응 끝나도 변함이 없죠.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질이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네 둘이 떨어지고서 만들어진 거니까 생성물이죠. 이건 이화작용일까요? 동화작용일까요? 붙어있던 게 나눠졌으니까 이화작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기질의 농도는 이렇게 이제 증가해서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셨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제 뭐 효소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기질의 농도는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A와 B라는 실험을 할 때 기질의 농도가 항상 같은 상태입니다.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S2일 때 보면 S1일 때 같은데, 반응 속도가 얘가 더 빨라요, 얘보다. 그 다음에 S2일 때도, 얘가 얘보다 빠르죠. 근데 보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2배씩 빨라요. 얘가 1일 때는 얘가 0.5고, 얘가 0.5일 때는, 얘가 0.25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효소의 농도가 2배 더 많은 겁니다. B에 비해서. B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B 기준으로 해서 효소의 농도를 2배 높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때를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A가 효소가 만약에 A인 경우에는 효소가 20개 있어요. 그럼 B는 효소가 10개 있는 거죠. 그러면 20개 있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도 20개 만들 수 있고 B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응 속도 차이가.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질과 효소가 있는데 기질을 이제 넣어주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는 건데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넘겨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요게 기질이죠. 자, 요게 효소입니다. 요게 효소 기질 복합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생성물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그러니까 A, B, C의 농도를 여기서 찾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반응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기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기질은 반응물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제 반응물이니까 반응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생성물이 되겠죠. 그러면 기질이 생성물이 된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질의 농도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네, 기질의 농도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기질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 없어요. 얘 ABC에 없잖아요. 여긴 없어요. 그 다음에 효소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효소는 A였는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니까 줄어들었다가 반응이 끝나면 다시 효소가 돼요. 효소 기질 복합체는. 그죠? 줄었다가 다시 그 양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는 처음에는 없어요. 효소밖에 없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효소 기질 복합체는 처음에 없다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냐 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그랬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효소로 돌아가야 되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반대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반대 양상을 보이는 건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0에서 출발해서 증가했습니다. 원래 없었는지 증가했다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니까 이 니은 그래프가 B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반대 그래프 디귿이 A가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데 효소 기질 복합체 만들면 그만큼 효소는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근데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이제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효소로 다시 돌아가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줄어들면서 효소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생성물 C가 되겠죠. C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긴 없지만 기질의 양은 효소랑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저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저해제로 배우거든요. 저해제로 배웠는데 뭐 일단은 나눠볼게요. 저해제는 이니비터라고 해서 효소의 촉매 역할을 방해하는 거예요. 촉매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누는데 경쟁적 저해제랑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가 뭐냐?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랑 경쟁하냐라는 게 중요한데 경쟁하는 게 바로 기질하고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기질과 경쟁. 얘는 그러면 기질과 경쟁을 안 하겠죠. 기질과 경쟁을 안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기질과 경쟁을 안 하는데도 방해할 수 있나? 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해제를 얘기하기 전에 효소의 활성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효소의 활성은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몸에서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일어나고서는 멈춰야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 어떤 그 뭐라 볼까요? 내 몸에 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내 몸에 뭐 예를 들면 인지질이 필요해요. 인지질. 그러면 인지질을 뭐 합성하는 어떤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걸 재료로 해가지고 인지질을 만들겠죠. 중성지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지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효소가 계속 작동하면 인지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아돌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충분하게 주어지면 이걸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이게 남아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돌면 오히려 몸에 쌓이면 쓰지도 않는데 남아돌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적당히 어느 정도 하다가 얘의 작용이 억제돼야 이걸 안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해제는 무조건 효소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서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작용을 해서 효소가 활성이 저해되기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효소가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거를 활성자 액티베이터니까 뭐 활성자, 활성인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활성인자가 더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효소가 그러니까 불활성화 됐다가 효소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펩신 같은 경우는 활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펩신은 단백질을 이제 소화하잖아요. 근데 이 위 같은 경우는 위 자체가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위는 왜 소화가 안 될까? 위 자체도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들 곱창이나 뭐 대창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알 텐데 양 있잖아요, 양. 양이 이제 소의 위 아닙니까? 얘 보면 단백질이란 게 느껴지거든요. 먹으면서 좀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대창은 완전 기름 덩어리고. 근데 이 위도 단백질인데 왜 펩신이 소화 안 시킬까라고 보면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점액 성분, 이 점막의 점액 성분이 뮤신이 이 펩신이 나와도 얘가 이걸 녹이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펩신이 평상시에는 불활성화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가 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인자라고 봐야 되겠죠. 얘가 뭐냐면 얘가 염산이에요. 그래서 염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면 그때서야 이제 펩신이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노젠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염산이 언제 나오냐면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 때문에 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속 쓰리고 그런 위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무 때나 나와서 그런 거예요. 빈속에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식습관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대부분 경험 못 하겠고, 못 했을 거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막 새벽에 자다가 막 속 쓰려가지고, 저도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자다가 갑자기 속 쓰려가지고, 막 배가 너무 속이 쓰리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이제 잘못된 신호가 이제 생겨서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해제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활성을 조절한다는 입장에서 저해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적 저해제는 뭐냐? 자, 넘겨서 볼게요. 넘겨서 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이 기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입니다. 이 활성화 부위 또는 활성 부위, 요 붙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붙는 자리에 얘도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얘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활성 부위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서 효소는 특정 기질에 딱 붙는데 얘도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기질하고 다른 애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못 붙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게 알로스테릭 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로스테릭 효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알로스테릭 조절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비활성 부위의 어떤 특정 부위에 여기 딱 붙어요. 이거를 알로스테릭 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로스테릭 사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붙는 순간에 이 활성 부위에 변형이 오는 거예요.
변형이 오면 못 붙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어서 비활성되는 거지, 지금. 비활성돼서 얘가 이제 못 붙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오히려 활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겨야 제대로 작동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요 부분이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 알로스테릭 부위에 요렇게 어떤 물질이 붙어요.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저해제가 아닌 활성인자. 아, 활성인자. 활성 물질이 와서 여기 붙잖아요. 그러면 얘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예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붙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질이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얘가 붙으면은 비활성화, 불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래프로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이쪽이 이제 기질의 농도라고 하면 기질 농도고 이건 효소의 이제 반응 속도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타나고 사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약간 S자로 나타나거든요. S가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S자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을 때요. 이제 대조군이라고 할게요. 대조군일 때인데 만약에 활성 물질이 붙잖아요. 활성 인자가 붙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액티베이터가 활성 인자가 붙었을 때 요때죠. 요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저해제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저해제가 붙으면 S자가 이렇게 밑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해제. 자, 이거는 비경쟁적 저해제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저해제에 맞춰서 보시고 이거 활성인자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예.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래프가 저해제 A, 저해제 B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예요. 경쟁적 저해제 얘는 비경쟁적 저해제. 네. 경쟁적 저해제는 그러니까 경쟁해서 붙는데 이게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는 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효과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소에 자 얘가 기질이에요. 기질.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저해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붙는 부위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10개 있고 이것도 10개 있으면 붙을 확률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50대 50이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기질의 농도가 엄청 이제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질이 만약에 100개 있어요. 그럼 저해제가 10개 있어요. 그럼 기질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질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아요. 10만 개인가요? 10만 개 있고 얘는 10개 있어요. 그럼 거의 다 얘한테 붙는다고 보시면 되죠. 얘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으면 사실 저해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이쯤으로 가면 거의 붙잖아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저해 효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저해제가 없을 때와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똑같다는 거죠. 기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반응 속도의 맥시멈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해제가 있든 없든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해제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이 여기 저해제가 붙는 순간 얘가 이렇게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형이 안 온 것만 기질과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붙어버리면 기질이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물론 이때도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효소의 농도는 일정하다는 가정.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렇지가 않고 얘만 거의 다 붙을 수 있잖아요. 얘 농도가 매우 높으면.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경쟁적 저해제인지 비경쟁적 저해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요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는 자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고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붙죠. 둘 다 붙어요. 근데 B가 붙을 때만 생성물이 돼요. 아 얘가 기질이구나. 그럼 얘는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저해제인데 무슨 저해제입니까? 붙긴 붙었어요. 활성화 부위에 딱 붙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쟁적 저해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오른쪽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저해제 C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효소가 이 효소의 농도는 일단 일정하다라고 보고요. 효소의 농도는 일정하다. 가정은 무조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고 이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효소의 농도를 더 높여주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이거 이제 대조군은 그냥 저해제 없을 때 그냥 한 거고 기억과 니은은 대조군에 저해제 C를 첨가한 경우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C를 첨가한 경우에 C 첨가고 자 여기서 하나는 달라요. 자 효소의 농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이 대조군에서 C를 첨가했을 때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해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뭔지 몰라요. 기억과 니은 중에 뭘 C를 첨가했는지 모르는 하나는 C를 첨가하지 않고 효소의 농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러면 누가 효소의 농도를 높인 거예요? 당연히 기억이겠죠. 이 대조군 그래프에 비해서 속도가 더 빨랐다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더 많으려면 효소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효소의 농도를 더 높여준 거니까 이 기억이 바로 효소의 농도를 더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뭐냐? 이거는 효소의 농도는 그대로 해주고 이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해제만 첨가해 준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질의 농도가 S1까지 가니까 거의 속도 차이가 없어요. 예. 속도 차이가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떨어진다. 저해 효과가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도 이제 좀,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겠죠? 경쟁적 저해제.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의 농도라고 했는데, 일단 요 왼쪽 그래프부터 보면, A의 농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A는 뭐 기질이죠. 네, 당연히 기질입니다. A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그죠? 저해제가 없을 때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없을 때,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이 y축으로 놔뒀는데 A의 농도가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A의 농도가 일정할 때요. A의 농도가 S1을 기준으로 하면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빠릅니까?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질이 줄어들면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랑 기질이 줄어드는 속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응 속도가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 더 빠르게 기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해제가 없을 때. 그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거죠. 기억과 같은 그래프.
그리고 저해제가 있을 때는 S1일 때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요. 얘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사라진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반응이 완전히 끝난 거죠. 여기 붙었으면 이제 반응이 끝난 거고, 반응이 끝난 건데 A의 농도가 더 빠르게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니은은 이렇게 좀 감소한다라는 건데, 이게 다음 그래프 있나요?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음, 여기 보시면 반응 속도가 여기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의 절반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예. 요 정도가 이제 여기가 최대 속도라고 하면 그 최대 속도 부위의 절반 속도 2V가 되는 지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얘도 반응 속도가 여기가 최대인데 얘는 EV가 여기니까 예, 이렇게 얘가 더 네, 여기는 기질의 농도에 있다는 거니까 요때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지금 절반의 속도가 될 때 요 기질의 농도 있잖아요. 다르죠? 경쟁적 저해제는.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를 좀 볼게요. 비경쟁적 저해제 요 그래프를 좀 보면 깨끗하게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의 속도가 저해제 없을 때의 속도 여기가 최대잖아요. 그럼 이거의 절반은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2분의 V가 될 때 요때 이제 기질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때 기질의 농도 저해제가 있을 때 최대 속도를 V-라고 해볼까요? V-면 요거의 절반은 조금 이 그래프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의 절반도 요거의 절반도가 아니라 요거의 절반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2분의 V- 그러면 여기쯤 돼요. 그때 기질의 농도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는 이 2분의 V가 될 때의 기질의 농도가 얘랑 다른데 저해제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다른데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가 2분의 V가 될 때의 기질의 농도는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과학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시게 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이 숫자가 돼서 그냥 얘기해 본 건데 의미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효소 이용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효소 이용은 사실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발효되거나 부패되거나 하는 거는 다 효소의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효소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발효는 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음식의 맛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뭐 익어가는 거, 익어감. 또 아니면 우리가 술을 만들거나 발효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알코올 발효라든지 아니면 뭐 식초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발효죠. 근데 부패는 뭐냐면 이건 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이제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바꾸는 건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효소를 이용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내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세제 같은 거. 뭐 때가 쏙 빠지는 무슨 뭐 그 퍼실? 독일에서 온 퍼실 뭐 이런 거 광고할 때 보면 뭐 5가지 뭐 특정 브랜드를 광고해 주려는 건 아니고요. 뭐 거기에 뭐 때 분해 효소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화제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죠. 그거 말고 뭐 청바지 탈색할 때도 쓰인다고 하고요. 청바지 탈색.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식혜 만들 때는 엿기름 사용하잖아요. 엿기름이 뭐냐면 보리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안에 아밀레이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밀레이즈 엿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쌀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면 그게 단맛이 생기죠. 그 단맛을 이용한 게 식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합 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해가지고 DNA 중합 효소 이용하는 거. 이것도 DNA 중합 효소니까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한 거니까 태그 폴리머레이즈 뭐 이런 거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효소를 이용한 거죠.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뭐 혈당 측정하는 거. 혈당 측정기도 그 포도당 산화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포도당 산화되는 걸 이용해서 무슨 뭐 전기 전도도가 뭐 달라지면 그걸 뭐 측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생활 속에 찾아보면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실험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실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소 이용과 관련된 실험이 아니라 어떤 실험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pH, 뭐 그다음에 온도,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뭐 pH 온도가 특히 많죠. 온도에 따라서 뭐 활성화가 어떻게 되냐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은 물하고 산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나오는 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카탈레이즈 효소, 카탈레이즈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감자, 간, 뭐 그다음에 무, 뭐 브로콜리, 뭐 이런 데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험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거 하려면 이 카탈레이즈가 온전히 들어있는 생간을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는 삶은 간을 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기포가 얘가 당연히 생간에서는 많이 올라오지만 삶은 간에서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열에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의 조절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뭐 이것까지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 효소를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효소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알로스테리 효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유전자 AA에서 A 단백질, 그러니까 A 효소가 만들어져요. 효소 A 효소. 유전자 BA에서 근데 이 A 효소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 물질 때문에 B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B 효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C가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이런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D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D 효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네모난 게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최종 산물이 이 음성 피드백이죠, 이게. 얘가 얘의 저해제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정량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저해제로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이거 멈춰지고 이거 멈춰지고 이거 멈춰지니까 이게 양이 줄겠죠. 이게 양이 줄면 다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저해가 풀리면 다시 되고 또 만들어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또 저해제 되니까 안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책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건 이제 가역적 저해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비가역적 저해제도 있어요. 비가역적 저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이지 않습니까? 항생제인데 항생제의 원리는 세균은 세포벽이 있거든요. 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특정 효소를 못 만들게 하는 이 효소의 저해제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 효소에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런 걸 비가역적 저해제라고 해요. 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절대 몸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도 있고 뭐 청산가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역적 저해죠. 독극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소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세포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